예, 생산관리의 기초 계속 진행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포엠에 대한 이야기는 미리 이야기가 된 바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생산활동의 구성 요소, 생산활동의 구성 요소는 통상 3M, 4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M에는 man, 그 다음에 machine, material, 뭐가 빠졌죠? 메소드가 빠졌죠. 그래서 요 3M에 메소드가 추가하면 4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빼고 머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머니까지 다 포함해서 5M이라고 확장을 하든 아니면 3M 플러스 머니 또는 3M 플러스 메소드라고 하든 간에 자, 이와 같은 5가지의 그 요소들이 생산활동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스템의 구조예요. 생산 시스템은 투입 요소가 그 공정을 거쳐서 유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인풋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인풋을 투입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창출되는 것이 아웃풋입니다. 자, 인풋,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웃풋. 자, 이것이 일단은 그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투입은 뭐 인적 자원, 기계, 재료, 아까 말했던 3M 플러스 여러 가지 자원, 정보, 에너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죠.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 공정인 경우에 고정비와 가장 관련도가 큰 것이 공정입니다. 고정비. 나중에 이제 원가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고정비하고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이 그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고정비가 뭐냐? 글자 그대로 고정된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뭐냐? 기계장치 또는 설비, 소위 말하는 생산 프로세스의 그 재료를 변환시키기 위한 각종 설비들이 있어요. 이 설비들의 투자비는 비용으로 한꺼번에 재무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투자비로 몇 년을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비는 통상 감가상각비라는 그 회계 그 코드로 변환이 되고 또 그 나중에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그런 비목으로 그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가장 관련성이 크다는 것은 프로세스의 모든 설비들이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은 아웃풋이죠. 유무형,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 재화가 창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죠. 통제, 컨트롤.
산출의 결과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와의 차이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조작 또는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은 생산활동 시스템의 활동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투입, 변환, 산출 또는 통제 시스템에 보내는 것으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행공정에서 이 문제를 피드백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그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또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것이 투입 인풋이죠. 그 다음에 산출물은 아웃풋입니다. 그 다음에 변천 과정이 바로 프로세스인 것이죠. 자, 통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컨트롤. 그 다음에 자원은 여기서 리소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입 자원들과 투입물들이 변천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이 되고, 또 이러한 산출물은 우연히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통제 속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됩니다. 생산 운영 시스템의 개념 및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거의 한 400년 전에 탄생이 됐어요. 400년이면 거의 1600년대. 1600년대면 거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크게 득세를 했던 그 시대죠. 그래서 라틴어의 시스테마에서 어원이 비롯됐고, 어원은 그리스의 결합하다라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합한 개체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 관련된 사물의 집합 또는 집합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시스템이란 하나의 복잡한 개체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 관련된 사물의 집합 또는 집합체,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구성은 투입, 변환 과정, 산출, 피드백,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투입입니다.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은 뭐예요?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산출은 아웃풋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됩니다. 투입으로도 되고 프로세스로도 피드백이 되죠. 자, 이런 일련의 활동이 뭐냐? 이런 집합체가 뭐냐?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경계는 시스템과 환경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생산 구성 경계선 내부의 제반 사항을 말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시스템 외부, 즉 회사의 환경적 요소를 말합니다. 즉, 요 내부가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회사라는 전체 바깥 그 환경이 있어요. 이것이 환경이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외부 시스템, 즉 회사의 외적 요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환경이라는 시스템 외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입니다. 자, 시스템은 몇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 각 시스템은 상호 연결 작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그 이를테면 ERP, 그 엔터프라이즈 자원관리, 회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하위 시스템이 있어요. ERP에는 전체 생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구매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관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회사의 ERP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상호간에 생산은 재고하고 관련이 있고 재고는 구매와 관련이 있고 이런 유기적인 관련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상호 연결 작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스템 접근법의 구조입니다. 자, 시스템에 이념이 있어요. 시스템에 경영이 있습니다. 시스템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카테고리별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시스템의 이념은 관념적입니다. 그다음 시스템 경영은 실용적이에요. 그다음 시스템 분석은 문제 해결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념은 관념적 관점, 시스템 경영은 실용적 관점. 그 다음 시스템 분석은 문제 해결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이념은 인식적 방법이에요. 그 다음 시스템 경영 종합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은 모형화 분석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 이념은 전략적이에요. 전략 차원입니다. 시스템 경영은 조정 차원. 그 다음 시스템 분석은 실행 및 운영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적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이념은 조직을 전체로서의 단일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전사적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경영은 하위 시스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정 통합하는 것이 아주 그 핵심 과업이에요. 시스템 분석은 목표 달성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시스템 접근법의 구조는 시스템 이념과 시스템 경영, 시스템 분석 세 가지 그 카테고리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점, 방법, 관리 차원, 가업으로 구분해 보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의 기초입니다. 생산 시스템의 목표, 생산 시스템 운영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QCD, MS. 이게 Q, 납기는 D죠.
그 다음에 C는 원가예요. QCD에다가 플러스에서 수량, 유연성, 생산성이 과미된 그것이 생산 시스템의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낮은 원가, 로우 코스트죠.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유휴 시간이 발생할 경우, 불량품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로스입니다. 로스. 그래서 로스는 추가적 코스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 코스트는 어디에 반영이 돼요?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투입 부문의 능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은 원가의 목표를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의 경우에 그 단위 원가를 최소화하는데 이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그 총체적 그 토탈 코스트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품질이 되겠습니다. 일관된 품질, 적합 품질. 이것은 뭐 품질의 기본이죠. 품질은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 요구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 퍼포먼스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품질, 적합 품질은 고객의 요구를 기본으로 하고 그 고객의 요구를 담아서 표준으로 정립한 것을 우리는 사양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각종 홍보물이나 팜플렛, 광고 등의 내용과 당연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설계는 고성능 품질을 일컬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납기, 딜리버리가 되겠죠. 신속한 공급, 납기 준수 또는 온타임 딜리버리, 즉시 인도죠. 그래서 이것은 개발 속도와 매우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의 적정량의 공급, 생산량의 증가는 대량 시스템 시 재고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핵심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주문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결품이 발생되는 또 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 재고나 결품은 둘 다 문제가 돼요. 과다 재고는 그 관리의 비용이 증대됩니다. 결품은 판매의 기회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둘 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적정 재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적정 재고. 판매 기회가 상실되지 않는 또 그 운영에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그런 재고량을 우리가 적정 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신축성, 즉 플렉시빌리티죠. 불확실한 시장 수요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생산성은 이것은 경영의 지표로 대단히 핵심입니다. 생산성은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인적 생산성 또는 비용 생산성, 면적 생산성,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성. 그러면 각각의 Y는 다 부가가치예요. 산출량은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또는 생산 개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적 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인원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생산성은 투입 비용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 생산은 투입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에너지는 투입 에너지로 나누면 에너지 생산성, 면적 생산성, 비용 생산성, 인당 생산성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데밍에 의한 생산관리의 순환 과정입니다. 생산관리 순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PDCA. PDCA를 갖다가 다른 말로 관리의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관리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플랜입니다. 플랜. 목표의 수립이죠.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입니다. 계획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액션은 체크한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목표의 수립, 계획의 실행, 실적과 계획을 비교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그 다음에 다시 목표 설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DCA의 그런 계획하고 실행하고 비교 검토해서 주최하는 대단히 그 유명한 그런 관리의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데밍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데밍은 굉장히 그 일본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일본의 근대화의 핵심 공헌을 한 그런 미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기초의 생산성이란 지표죠. 생산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입량분의 산출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 산출물은 부가가치 또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 그래서 총 양적인 부가가치를 표현하고 있고, 투입하는 건 리소스를 말합니다. 리소스는 뭐 사람, 돈,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면적, 뭐 다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총 가동 시간분의 유효 가동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유효 가동 시간에는 총 가동 시간에서 휴업 시간, 중단 시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이런 시간들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장치 또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핵심은 가동률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을 증가시키려면 결국은 로스 가동률을 최대한 최소화해야 돼요. 로스. 가동하지 않는 시간을 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유효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주요 연관된 지원 기능이에요. 생산 부문과 마케팅 부분. 이것은 마케팅의 수요 예측에 생산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부문과 회계 부문. 회계 부서로부터의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피드백? 당연히 투자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피드백. 생산성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부문과 재무 부문은 신기술, 그 다음에 배치 변경, 재고 수준, 이런 것들은
재무 부문과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은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생산부문과 재무부문 간의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인사부문. 이것은 고용비용과 훈련비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그 생산을 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조정이죠. 그다음에 생산 부문과 엔지니어링 부분, 혹은 기술적인 교환입니다. 엔지니어링 쪽에서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이 레이아웃이 흐름상 합당한가를 제조 부문과 상의해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과 생산 시스템 전략입니다. 자, 경영 전략은 첫 번째, 고객 만족 경영이죠. 이건 뭐 1980년대 이후에 거의 모든 기업에서 거의 고객 만족 경영, 제외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큰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부응하는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 의미를 넘어서 고객이 전혀 예상도 못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감동 경영의 차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또 대두가 되어 있죠. 환경 경영. 그래서 자연의 수용 능력. 그래서 기업이 배출하는 그 오염 물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대기, 두 번째 수질입니다. 수질. 자, 이런 것들은 환경이 받아줄 정도의 수준으로 배출해야 돼요. 환경이 흡수할 수 없는 수준의 배출은 뭐예요? 결국은 오염의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것이 환경 경영입니다. 요새는 뭐 거의 도쿄 의정서에 의해서 이 환경 경영은 거의 뭐 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거죠. 블루오션. 푸른 바다. 블루. 즉 새로운 가치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 블루오션의 그 반대말은 뭐예요? 레드오션이죠. 진흙탕 싸움. 이거는 푸른 바다 위의 싸움. 굉장히 우아한 싸움이죠. 그래서 경쟁사와의 출혈 경쟁. 이런 것들은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전혀 남들은 따라할 수 없는 새로운 남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푸른 바다의 경쟁.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새로운 가치 혁신을 위한 전략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이에요. 품질. 이제 우리 두 가지 그 용어가 혼돈된 시절이 있었어요. 경영 품질, 그다음에 품질 경영. 달라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 경영 품질은 그 경영의 품질입니다. 경영의 품질. 품질 경영은 뭐예요? 품질을 중시한 경영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경영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품질 경영은 품질을 중시한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품질 경영 체제, 흔히 말하는 TQM 또는 줄여서 QM을 말하죠. 그래서 품질을 최고의 경쟁 우위 요소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에서 발전된 개념이
식스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그마는 뭐예요? 무결점 경향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당 3.4 ppm 정도의 결합만 허용하는 기업의 품질 혁신 전략이 6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두된 것이 스피드 경영입니다. 스피드 경영.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사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 리드 타임의 단축,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상품의 한 발짝 빠른 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및 출하 시간의 단축, 이것은 결국은 납기를 단축시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드 타임의 단축, 이거는 생산 코스트를 절감시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속도 경영, 스피드 경영은 100가지 무익한 지연의 사유를 스피드로 극복한 그런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높여가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3개 있으면 훨씬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첫째는 제품의 유연성이에요. 고객의 변화를 적각 탐지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선호하는 게 그 빨간색보다는 하늘색을 더 선호한다. 그럼 생산에서 생산 계획을 즉시 변경해서 하늘색을 그 생산 오더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기민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조직 편성에 대한 유연성.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축성 있는 조직이 운영됩니다. 수평적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 오케스트라형 조직이 제일 아주 효율적이라고 하죠. 지휘자 한 사람에 거의 한 100명 되는 오케스트라. 의사결정 신속하죠.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눈에 보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오케스트라 조직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유연성. 그래서 다기능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조직 구성원의 유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혁신이에요. 혁신. 슌페트가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창조적 파괴. 여기서 파괴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이 사실은 그 대비가 되는데요.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그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점진적 개선. 완전히 허물고 새로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짝 페인트만 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예 벽을 허물고 새로 벽을 쌓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혁신은 경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 구성원 모두가 지녀야 할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라 나오는 말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같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변화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혁신은 번영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존을 넘어서 번영으로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혁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조직 혁신, 시장 혁신, 프로세스 혁신, 사고 혁신. 그래서 기업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측면에서의 혁신은 제품 생산과 공정 기술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 리드 타임을 50% 단축시킨다든가, 분량을 50% 감소시킨다든가, 경쟁사와의 품질 비교에서 공정 혁신이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현장 혁신, 생산 운영 혁신은 기업에서 보면 혁신의 발상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상지라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혁신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중심 관리입니다. 기업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탁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탁월해야 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프로세스입니다. 즉, 경쟁자를 물리치고 탁월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탁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고객 요구 신속 파악, 제품 서비스 조기 출시, 프로세스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는, 이것이 바로 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에요. 조직 자체의 관리보다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결국은 답입니다. 그래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성과는 결국은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서 달성이 가능합니다. 통합 시스템 운영이에요. 생산 부서의 생산 활동은 전체 기업의 경영 방침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장기 계획에 따른 자금 계획, 판매 계획, 회계 계획, 인사 계획, 이런 것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 시스템 측면에서 생산 부서만 따로 떼어내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매부서 또는 인사부서, 회계부서, 이런 재고관리부서, 이런 부서들과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런 협력 커뮤니케이션이 일일이 찾아가서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한 수단이 뭐냐? 통합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국 IT 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에 아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꼽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고 문제예요. 재고는 그야말로 없으면 베스트입니다. 무재고 경영, 베스트. 근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고는 많으면 백해무익입니다. 덕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재료, 제조 공정, 원제품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장 내의 적정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재고를 안고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망실되는 비용도 있고 유실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와 생산계획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얼마로 하는 거에 따라서 구매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이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되고 오차가 없어야 돼요.
얼마 생산하기로 했는데 반밖에 생산을 안 하면 재고는 더블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생산 계획 및 통제의 문제입니다. 여러 작업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가 결정되면 시간적인 스케줄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품을 또 직접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청을 줄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규칙할 때는 잔업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 잔업 시간을 가지고 그 생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 시간에 할 것인지, 그래서 작업 시간 초과 시에 이해 득실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재고품의 저장 문제나 고용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생산 관리의 문제 중에서도 생산 계획과 통제의 문제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거예요.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그야말로 기업의 골칫덩어리 하나는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선택과 대체의 문제. 자, 공장에서 사용될 설비는 거의 그 최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차츰 보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수준 가면 설비가 노후화돼서 수명이 다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설의 수명이 결정돼야 됩니다. 왜냐? 완전히 수명이 다해서 기계가 완전히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스톱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에 가서 새로운 설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면 그건 이미 늦습니다. 왜냐? 그 설비가 통상 생산 설비는 따로 기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생산품이나 공정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히 디자인되고 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문 제작인 경우가 많죠. 주문 제작을 하려면 주문부터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계가 스톱되고 나서 이때 시작하면 1년 동안 그 공장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명이 결정이 되고 이 수명이 임박하면 사전에 설비에 대한 발주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문제예요. 기계와 부대 설비의 보수는 아주 잘 계획된 후에 실행돼요. 그래서 이건 예방 보전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보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비가 보전될 때에는 당연히 그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에 대한 로스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보전 시간도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의 보전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보수 정책의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체제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요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보수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장의 규모 및 입지입니다. 공장이 지나치게 크면 어떻게 돼요? 유휴 그 용지가 생기는 거죠. 너무 좁으면 그 생산 시설이 너무 비좁고 그 공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에서는 반개 공장의 적절한 크기와 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치 또한 당연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공장의 규모와 입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장기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고 또 미래의 변화 가능성이 현재에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장의 규모 및 입지, 또 도시화에 따른 이전,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공해 물질이나 여러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 입주 제한되는 그런 그 공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매우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의 배치 및 구조. 이것은 가장 그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레이아웃이죠.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 또 그 원자재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또한 다른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최소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타입의 시설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이동 거리를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1층인지 2층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형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비의 배치,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품질 관리 주요 문제점이에요. 자, 품질 관리. 아까 이제 6시그마 경영 나왔죠. 그래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제시설의 능력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종류와 위치, 빈도. 사실은 품질이 매우 좋으면 검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 검사는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공정에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정을, 프로세스를 100% 신뢰할 수 있다면 검사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회사에서 품질 수준에 따라서 검사 그 소요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품질에 대한 규정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방법입니다. 작업 방법 및 절차는 역시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의 그 작업 행위, 그 다음에 전체 공정에서의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 연구를 통해서 가장 심플한 그런 이 동작을 디자인하게 돼요.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성이란 관점, 품질이라는 관점에서 작업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 관리에 이와 같은 그 현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선뜻 수립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있어요. 첫째는 이 생산 관리와 원가 절감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절감을 주도하기 위해서 요새는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컨설턴트가 와서 내부의 품질 문제, 원가 절감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의 현 상황과 특징에 맞는 효과적인 생산관리 방법 선택의 어려움이에요. 특히 한번 고정된 그 생산 방식은 쉽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이아웃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작업 표준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려고 들면 플러스 비용이 수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많은 솔루션이 난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 찾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며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단기적인 생산성에 급급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분명히 이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걸 알면서도 오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울며 겨자와 먹기로 뭔가 계속 깃발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생산관리를 시스템적, 전사적 방법이 아닌 불연속적인 부문별 관리 사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생산은 매우 중요한 회사 내의 핵심 활동이면서도 근데 핵심 활동인데 오히려 기획이나 인사 이런 간접 부문보다 대접을 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런 기획 부분이나 인사, 재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주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뭔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대안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하자. 대내적인 변화에 따른 생산 관리와 원가 절감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벤치마킹이에요. 우리의 현 상태와 여건과 그 다음에 이웃 회사, 유사한 회사의 솔루션과 진행되는 상황은 어떠하냐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타 회사의 성공 신화에 고무되어 무조건적인 도입과 실시. 자, 요건 뭐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도입과 실시는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단계를 밟아서 다른 회사의 우수한 그런 사례들은 빨리 우리 회사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회사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신속하게 검토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그런 혁신의 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생산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지금 따져보는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주요 툴입니다. 생산 관리의 주요 툴. 회계 목적으로는 요목 분리 및 계상. 이 생산 관리에 여기 계정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이 세분화돼서 따로따로 집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활동 원가, 코스트 센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원가가 분해되어야 사실은 로스의 세부적인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비 절감의 관점에서는 분임조,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이런 도구들이 주로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ABC, 액션 베이스드 코스트죠. 그래서 ABC 원가 분석, 활동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V, 밸류 엔지니어링이죠. 그 다음에 JIT, 이번 도요타 방식의 Just in Time. 거의 Just in Time의 개념은 무재고인 거예요. 무재고. 재고를 없애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수명주기 이런 것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그런 도구들이 되겠고요.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ERP, CARS, SCM 등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관리 대상은 회계 목적에서는 회계죠. 제조비 절감에서는 제조 라인이고 발상의 전환에서는 고객과 협력사입니다. 시스템 효율성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요 산출물은 회계 목적에서는 회계 정보가 되겠고요. 제조비 절감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측면에서 수익 창출이 산출물이 되겠고요. 시스템 효율성에서는 최적화가 최종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 기술은 회계에서는 당연히 회계학이고 제조비 절감은 통계학 또는 수학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육식어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의식 전환, 아이디어 전환. 여기서도 육식어마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효율성의 기반 기술은 정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참가자는 회계 목적에서는 당연히 회계부서가 되겠고요. 제조비 절반은 QC팀 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프로젝트 팀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리더 누굽니까? 블랙벨트죠.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은 태스크포스 팀 또는 전 사원이 됩니다. 시스템 효율성을 위한 주요 참여자도 태스크포스 팀, 전 사원, 또 관계사, 컨설턴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관리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주요 툴, 관리 대상, 산출물, 기반 기술, 주요 참여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회계 목적과 제조비 절감, 발상 전환, 시스템 효율성으로 구분해서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 제조 현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과 또 생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하겠습니다.